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 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픽사 흥행 역사를 새로 쓸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성적까지 더해서 벌써 흥행 수익 10억 불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1,000만 관객 느낌인 거죠. 북미 수익만 현재 4억 5천만 불 정도를 거뒀는데 이는 북미 수익 기준만 놓고 봤을 때 픽사 역대 3위 성적으로 1위 인크레더블 2 6억 불과 꽤 차이가 나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1위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픽사 북미 수익 기준 흥행 2위작은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짐작하셨듯이 인사이드 2까지 해가지고 1위부터 3위가 전부 다 속편인 거죠. 예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픽사가 한동안 이제 속편은 그만하고 오리지널리티를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속편 제작에 배타적이었다가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했던 작품들이 연이어서 흥행에 실패를 하게 돼서 결국엔 다시 노선을 속편 제작 쪽으로 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이드 아웃 2가 이 정도의 흥행 성적을 거둔다면 앞으로도 좀 속편 위주 제작으로 노선이 뭐 그냥 고개를 튼 수준이 아니라 자리 잡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50만 관객도 간당간당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 북미에서는 5천만 불 넘는 개봉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이 제작비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원 수준인데 230억 원쯤이었던 1편에 비해서는 물론 대단히 많이 든 제작비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기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은 제작비는 아니니까 손익분기점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3편 제작에도 청신호가 밝혀질 것 같네요. 또 세계관은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노프도 이렇게까지 성적이 좋다면야 스피노프의 스피노프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만에 이렇게 북미 박스오피스를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 바로 서부극 늑대와 춤을로 흥행부터 평판까지 모든 걸 다 얻었던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 감독, 주연을 모두 겸한 작품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거의 20년 만에 케빈 코스트너가 서부극으로 돌아온 거긴 한데 제가 왜 외계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외계인이 1, 2부를 동시에 찍었잖아요. 그래서 외계인 1부가 먼저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흥행 불패 최동원 감독 필모에 5점을 남긴 작품이 어찌됐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됐잖아요. 1편 개봉 이후에 되게 자신있게 2023년에 2편 커밍 순 했는데 스리슬쩍 2023년은 지워버리게 되고 IPTV로 공개를 한다, OTT로 공개를 한다, 또 말이 무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24년에 개봉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외계인 일부 포함해서 신작 개봉할 때 뉴스나 영화 프로그램 정도 제외하고는 방송 출연을 전혀 안 하시던 최동원 감독님께서 허영만의 백반기행까지 나가가지고 영화 홍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최동원 감독도 박찬욱 감독의 심정을 알겠구나. 헤어질 결심이 예상만큼 흥행이 안 돼가지고 김신영 배우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무대 인사 다녔던 그 심정을 최동원 감독도 알지 않았을까. 여튼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이 작품도 챕터 1, 2를 동시에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1이 개봉을 한 겁니다. 챕터 1이.
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뭐 케빈 코스트너의 드림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뭐 88년 때부터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배우들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작품이야말로 나의 드림 프로젝트였다. 내가 오랫동안 정말 구상해왔던 세계를 마침내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설레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젠 질리지도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케빈 코스트너의 드림 프로젝트가 맞는 것 같은 게 챕터 1, 2의 제작비만 1억 불 정도가 들었는데 한화로 1,300억 원 정도죠. 케빈 코스트너가 개인 돈 500억 원을 태웠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드림 프로젝트 맞죠? 얼마 전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이셨나요? 그분이 신작을 칸 영화제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영화 제작비가 뭐 1억 5천만 불인가? 거의 웬만한 블록버스터급으로 제작비가 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와이너리를 매각해가지고 그 자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나의 드림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데 케빈 코스트너 감독도 이 정도면 드림 프로젝트가 맞죠. 본인이 구상하고 싶은 영화의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개인 돈 500억을 태운다. 야, 근데 챕터 1의 개봉 첫 주 수익이 150억 원 가량이어가지고 한 1,1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 챕터 2는 올해 8월에 북미 개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챕터 3도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케빈 코스트너 배우 이러다가 뭐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간만에 박스오피스 관련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핸섬 가이즈 에피소드에 달린 좋아요 댓글 수가 각각 10개가 넘으면 상류사회 윤재문, 마오 두 배우 간의 배드신 촬영장 비하인드 제가 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댓글 수가 참 기준에 한참 모자르네요. 제가 여러분의 기준에 한참 모자르다는 뜻이겠죠. 분발하겠습니다. 촬영장 비하인드 그래도 좀 들려주면 안 되냐고요? 바랄 걸 바라셔야지. 언젠가 얘기 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럼 요봄 남봄 13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악마와의 토크쇼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다시 띄워서 작품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콜린 케언즈, 카메론 케언즈란 이름의 호주 출신 형제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고 각본도 함께 집필해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형제 감독은 주로 호러 영화를 연출해 왔다고 합니다. 출연 배우로는 다크나이트, 앤트맨,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에 출연했던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 배우가 이 영화의 주연 역할인 토크쇼 호스트 잭 델로이를 맡았고 그 외 출연 배우로는 로라 고든, 이안 블리스 등이 있는데 좀 생소한 배우들이시죠. 그만큼 인지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배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 규모도 참 작아요. 추정 제작비가 대략 200만 불 정도, 한화로 30억 원 수준이죠. 뭐 이런 요소들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우리 소간지, 소지섭 배우가 수입사 찰란과 함께 이 영화를 수입했다는 사실로 좀 더 화제가 됐죠. 국내 극장 개봉 후에 얼마 전에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간 수입사 찰란이 수입해왔던 작품 중에 카페 소사이어티, 여름날 우리, 유전,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이어서 5번째로 1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줄거리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70년대 미국입니다. 영화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베트남전, 히피 문화, 각종 약물 등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이 한창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한 TV쇼 프로는 한창 춘추 전국시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올빼미쇼라는 프로로 주가를 올렸던 진행자 잭 델로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올빼미쇼가 첫 방영을 한 이래로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오면서 잭 델로이라는 인물의 어떤 인기나 평판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하지만 시청률은 1등 토크쇼 투나잇쇼에 늘 밀리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에미상 후보에만 잭 델로이가 오를 뿐 수상은 못하면서
점점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요. 잭의 아내인 매들린마저 비흡연자인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싶어 했던 좀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시청률 상승을 위한 소재거리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암 말기 환자인 아내를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그래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긴 해요. 하지만 2주 후에 아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잭 델로이는 그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잠적을 하게 되고요. 한 달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잭은 이전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반등을 노리지만 이 한 번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뭐 잠적을 해서 복귀를 하고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광고 계약도 다 떨어져 나갈 판이고 방송사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시청률 청취 집계일인 할로윈 데이 주간에 시청률 상승을 견인할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방송에 내보내면 우리 투나잇쇼 잡는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영화 시작 후 5분까지 내용이에요. 내레이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날 송출된 방송이 올빼미쇼 방송이 숱한 논란과 뒷이야기만 무성할 뿐 아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이 영화는 마치 옛날에 그때 그 시절 토요 미스테리 지금으로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처럼 이날의 원본 테이프를 저희 방송국이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날 올빼미 쇼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영화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그럼 그 원본 테이프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말 그대로 그날 올빼미 쇼 녹화 영상인 거예요. 이날 게스트는 총 3팀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영매사 크리스투인데 나이트메어 엘리에서 브래들리 쿠퍼 같은 인물이에요. 사짜라는 거죠. 사기꾼입니다. 망자와 접촉을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도 그냥 대충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면은 관중이 제 동생 에드먼드 말씀하시면 맞아요. 에드먼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놈이에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시간 슬슬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광고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크리스투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미니라는 망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결혼 안 한 남성이 착용한 반지가 보여요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그때 전등이 팍 꺼져요.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광고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잭이 이제 프로듀서에게 가가지고 제작진이 전등 끈 거예요? 연출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묻는데 프로듀서 말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주들 와 있어. 광고주들. 그러니까 잭 오늘 좀 더 화이팅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방송에 나오는 영상은 칼라로 나오는데 방송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죠. 그때는 쉬는 시간 동안에 제작진과 잭이 어떤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지가 나오는데 방금 전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화면이 흑백입니다. 흑백일 때는 광고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칼라일 때는 이제 본방송 영상인 거죠. 이것 또한 꼬꼬무 팀이 확보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2막이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게스트는 전직 마술사이자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 헤이그입니다. 실존 인물 제임스 랜디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인물이죠. 예전에 SBS에서 방영한 도전 100만 달러 초능력자를 찾아라 그거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 왜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초능력자들 다 나왔는데 전부 다 그 아저씨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자석인간인가 해가지고 웬만한 게 자기 몸에 다 붙는데요. 중국 분이었는데 자기 몸에서 무슨 정체불명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내 몸에 붙일 수 있다 해가지고 손에다가 이것저것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다가도 막 다 붙이고 했었는데 제임스 랜디 아저씨가 아니 당신에게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진짜 실제라면 당신 손에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고 그 째로 다시 한번 붙여봐라. 당연히 안 붙죠. 그 중국 아저씨 되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잭은 도대체 카마이클을 왜 불렀냐? 크리스투랑 쌈 붙이려고 부른 거죠. 크리스투 앞에서 카마이클이 막 10만 달러 수표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서 초능력 보여주면은 내가 진짜 이거 10만 달러 당신한테 주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이 돈 받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해요. 1막 이후부터 왠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색이 되게 안 좋았던 크리스투는 카마이클의 도발에 격하게 반발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잭이 그 미니는 내 아내 매들린과 단둘이 있을 때만 부르던 애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당신이 안다니. 그리고 당신이 보았다는 반지 혹시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결혼 반지 아니냐? 난 지금 미혼인 상황이니까 싱글 남성이 낀 결혼 반지도 맞지 않냐? 아마 당신이 봤다고 하는 그 환영, 영혼이 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크리스투가 입에서 시꺼먼 토사물을 내뿜으면서 쓰러집니다. 쇼는 갑자기 중단이 되고요. 크리스투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카마이클은 야 연출 좋았네 하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잭한테 참 당신 진행 천재야. 갑자기 그때 그 얘기를 딱 꺼낼 생각을 어떻게 해. 참 대단해 이러면서 좀 비아냥대기도 하면서도 띄워주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잭 델로이가 가입되어 있다고 알려진 비밀 사교 클럽 그로브 와이즈 아이드샷에 나온 비밀 클럽 같은 건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때쯤 미국의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있었대요. 미국 내의 각 분야에서 뭐 한따까리 하는 이제 백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사교 클럽 같은 거를 가진 건데 실제로 뭐 어떤 호숫가 이런 데서 되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단순히 웃고 떠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상한 의식 같은 것도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착안한 그로브라는 클럽을 카마이클이 언급하면서 요즘은 그 그로브에 계신 윗분들이 우리 올빼미 쇼 안 도와주나 보네. 뭐 아주 밀어주고 땡겨주고 소문이 아주 무성하던데 그 덕에 뭐 시청률에서도 재미도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말이야 그 소문 진짜예요? 난교 파티 한다는 거 극 중에 나온 대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그 그로브에 가입시켜주면 안 되나? 다리만 놔줘요. 잭 혼자만 재미 좀 보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합니다. 2막이 끝이 나고 세 번째 게스트가 출연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게스트는 초심리학 박사 준 로스 미첼과 악마가 들렸다라는 13세 소녀인 릴리입니다. 릴리는 아브락사스라는 존재를 숭배하는 사이비 단체의 집단 자살 사건에서 생존한 유일한 인물인데 이 단체의 일원이었다기보다는 단체 내부에서 제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는 초심리학자로서 릴리를 보살피면서 악마와의 소통을 연구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꿈틀씨, 미스터 꿈틀이라는 악마가 릴리의 표현이죠. 릴리 내면에 자리 잡은 상태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여기서 되게 좀 오싹한 게 릴리는 첫 등장부터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응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곳에 처음 출연하게 되면 환경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니까 어디를 봐야 되죠 하면서 막 카메라만 보려고 하는 듯 한 거 아니야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릴리 카메라 안 봐도 돼요 라고 해도 계속해서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응시를 해요. 그러면서 잭에게 죽은 아내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면서 이 쇼 곧 아주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라는 말까지 건네요. 이 도통 13세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분위기를 뿜어내면서 이제 광고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이 릴리에게 잭이 예쁘게 머리도 좀 다시 정리하고 땀도 좀 닦고 꽃단장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릴리가 갑자기 성인 여성 목소리로 내가 지금은 예쁘지 않다는 건가요 잭? 이렇게 물어요. 잭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는데 곧장 릴리는 자기 목소리로 스태프와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잭은 내가 뭐 헛것을 들었나 싶어요. 그 와중에 준 박사가 잭에게 다가와가지고 릴리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쇼는 이쯤에서 하고 내가 여기 출연한 이유 책 홍보 위주로만 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잭은 쇼를 강행합니다. 릴리 위주로 가기로 해요. 왜냐?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투나잇 쇼 잡아야 되니까 1등 잡아야 되니까 프로듀서가 잭한테 다가와가지고 크리스투가 응급실로 가던 중에 죽었다. 과다출혈로.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약간 뒤숭숭하죠. 그렇게 이제 쇼가 재개됩니다. 준 박사가 릴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헤이그는 가당치도 않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틱틱대면서 자꾸 말에 딴지를 걸어요.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은 여기서 한번 그 악마 보여줘 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카마이클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또 관객들도 거기에 막 동조를 합니다. 좀 보여줘요. 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악마를 불러내는 어떤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 진행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스가 쉬는 시간에 나 크리스ቱ 죽었다는 얘기 들었다. 이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잭에게 그만하자. 대충 오늘 쇼 여기서 끝마치자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무시하죠. 악마 소환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악마 소환 의식이 진행이 될수록 릴리의 이목구비가 조금씩 상처가 생기면서 변형이 되고 목소리도
그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걸쭉한 남성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악마가 빙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악마가 잭한테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너 예전에 나랑 큰 나무들이 있는 데서 한번 본 적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잭은 막 금시초문인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네가 매들린을 죽인 거야. 네가 매들린을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쭌 박사 잭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질펀한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쭌 박사에게 야 너도 언제든지 잭이 갖고 놀다가 버릴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막 갑자기 공중부양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준 박사는 당황하죠. 오컬트 물품처럼 보이는 목걸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악마를 몰아냅니다. 막 그걸 보여주면서 악마야 물러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악마가 물러나려고 하는 데에 그때 갑자기 또 악마가 잭의 죽은 아내 매들린의 목소리 같은 성인 여성 목소리로 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면서 비난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고 이제 또 쉬는 시간이 되는데 잭은 좀 섬뜩하잖아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는데 시청률은 또 뭐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마무리만 잘하면은 시청률 1위 물론이고 나 또한 에미상 잘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 다시 메인스트림에 나의 이름을 떨칠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프로듀서 또한 슬쩍 다가와가지고 야 방송사 임원들 난리 났다. 한껏 고무됐어. 하면서 잭을 막 거드는데 과연 릴리 속에 깃든 악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쇼는 잭의 뜻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카마이클은 그토록 원하던 사교 클럽에 가입해서 난잡한 행위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극장 혹은 왓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소개가 좀 길었죠? 아무래도 이 영화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대사 하나하나가 극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실제 토크쇼를 시청하는 듯한 현장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몰입도를 높여주거든요. 이 지점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토크쇼를 보는 것 같은 연출을 계속해서 선보이거든요. 방송 화면인 것 같고 방송 화면 앵글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TV 토크쇼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쇼에 좀 몰입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더라고요. 칼라라든지 흑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둬가지고 몰입을 했다가 이제 광고 타임 때는 잠깐 이제 한숨을 돌리지 않습니까? 한숨을 돌릴 때 실제로 이 영화 내에서는 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 뒤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장면도 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차 긴장감이 도사리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뭐 크리스투가 죽었다고 하질 않나 시청률은 그 와중에 뭐 30%, 40%를 치고 있다고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잭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숨 돌릴 데가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토크쇼를 보는 시청자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잭 옆에서 잭의 심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를 궁금해하는 다른 차원의 관객으로 제 입장이 전환되면서 이 작품에 한껏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배경음악이 거의 없어요. 배경음악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미국 토크쇼 같은 거 보면 밴드가 옆에 상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MC나 게스트가 되게 재치 있는 발언들을 했을 때 드럼이 빠바방 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음 같은 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등장할 때 밴드가 경쾌한 곡을 틀어주기도 하고 또 퇴장할 때도 경쾌한 곡을 틀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딱 그 정도의 배경음악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테레민이라고 칠판 긁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끼거리는 소리. 이런 거를 위주로 내는 전자악기 정도 말고는 이 영화의 배경음악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서 긴장감을 더욱더 배가시켜주죠. 그러다가 가끔 등장하는 음악 소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약간 뭐 점프 스퀘어에 빗대서 표현하면 뭐 사운드 스퀘어랄까요? 이런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게 어떤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일조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또 좋았던 점은 이 영화는 전체 한 90분 중에 거의 85분 동안 4:3 비율의 VHS 화질이라고 하죠. 물론 뭐 화질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볼만한데 일부러 화면의 질감을 거칠게 해놨어요. 그때 그 시절 특유의 화질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은 카메라에 담겼다라고 등장인물이 강조를 하고 연이어서 반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거친 질감 때문에 이 진위가 약간 헷갈려요. 생방송 중에 벌어진 현상의 어떤 완성도가 조악하잖아요. 최면 걸린 거스가 내 몸에 벌레가 한가득 있다 해가지고 막 배를 막 찢어가지고 그 안에서 벌레를 한 무더기 꺼내지 않습니까? 그 벌레의 완성도가 비록 조악할지라도 인위적으로 화질을 거칠게 설정해 놔서 그런지 저게 지금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 맞아? 가짜 아니야? 에이, 그래도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묘한 공포감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최변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조악하게 표현을 해낸 것도 있겠구나 싶긴 하지만 최면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카마이클의 최면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했을 때는 정말로 오히려 이 조악한 화질 때문에 더 진짜 더럽고 불쾌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같은 저게 가짜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악한 화질로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그 외의 장면들에서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라는 식의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된 거거든요. 2회차 관람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조악한 화질 속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복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다회차 관람은 하면 할수록 여기에다가는 저런 게 있고 저기에다가는 저런 게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한껏 더 공포스럽게 내가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릴리가 시종일관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그 조악한 화질로도 릴리의 선명한 눈동자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그러다가 화면비가 달라지고 화질이 되게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의 90분 중에 거의 85분은 4:3 VHS 화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일반적인 영화 상영비의 FHD 화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장치인가? 라는 어떤 의미값을 또 되새겨보게 만드는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화질이 개선되고 화면비가 달라졌을 때에 나오는 장면들이 시청률 앞에 잭 델로이가 악마였던 순간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했거나 거미를 소개했는데 몰래 관객석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거미가 담겨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매들린을 초대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잭이 시청률 앞에서 관객들의 안위건 나발이건 매들린의 건강이건 나발이건 선정적인 건 나발이건 일단 시청률 지상주의를 표방했던 잭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만드는 장치가 아닌가. 뒤이어 이어진 장면이 그로브 그 모임에서나 할 법한 의식들을 잭과 상상 속의 인물들, 그 전에 언급된 인물들이 함께하고 잭이 매들린을 만나면서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저는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결국에는 그간 잭이 시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악마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래를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짓 저질렀지? 그래. 이 성배에 담긴 나의 처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그만큼 달콤한 열매를 줄게. 라는 장면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의 대가가 무엇이냐? 잭 델로이의 올빼미 쇼는 길이길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설정에 따르면 47년이 지나서도 회자가 되고 그때 그날 밤에 도대체 올빼미 쇼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잭 델로이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악마와의 거래를 상징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오컬트 요소들보다도 저는 대중매체 생리가 더 잔혹하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악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져서 카메라 안에 담긴 것을 다 믿지 말아라 라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방송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조작하고 과장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온갖 기이한 행동들을 벌이고 근데 상대방은 저 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 괜찮아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카메라가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짜 악마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 내내 나에게 공포를 안겨다주는 주체, 이 악마가 그냥 말 그대로 그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들인 건지, 아니면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가고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들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이런 온갖 비윤리를 감수하면서도 시청률이라면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방송국 놈들이 악마인가? 아니면 이거를 낄낄대면서 보고 있는 나아가서 야, 더 센 거 없어? 더 큰 자극, 도파민 파티를 요구하는 나가 악마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시청률이고 지금은 조회수겠죠. 뭐 저도 결국에는 조회수를 위해서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제작 작태가 나날이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니까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제목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Late Night with the Devil 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삼는 악마랑 대화를 나눈 토크쇼를 의미하는 것인가. 더욱더 강한 도파민을 열망하고 그것을 방송국 놈들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려고 하는 나와 함께 90분 동안 치러지는 토크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목 참 잘 지었다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참 웃기잖아요. TV로 먹고 사는 사람이 TV를 꺼라 라고 말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도를 하는데 그런다고 끕니까? 우리가 안 끄잖아요.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루먼 쇼 마지막 장면처럼 여기 나락 같대. 이제 뭐 보지? 아 그래? 괜찮아. 다른 코미디 채널 많아. 이거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저 또한 행동했던 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씁쓸함을 안겨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G에 들어간 비용이 2, 3억 원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CG 완성도가 낮아서 몰입감을 해칠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래 뭐 기묘하게 극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잖아 라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한창 극 분위기는 심각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허접한 CG가 나오니까 실소가 터지게 되더라고요. CG는 짧게만 담고 리액션 위주로 장면을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토크쇼라는 이 영화의 기본적인 포맷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엄청 무서워 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무섭다라기보단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봤을 때 좀 더 그 공포와 기괴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2번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기강 빡 잡고 아이고 무서워라 라는 생각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토크쇼라는 포맷이 이질적이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싶은 영화는 난 별로 원치 않는다. 처음부터 공포면 공포, 오컬트면 오컬트 화끈하게 딱 보여주고 끝내는 걸 난 좋아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 작품을 썩 즐기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와의 토크쇼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볼만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2회차 때보다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이 토크쇼 포맷이 몰입도를 높여주고 배경음악이 없어서 긴장감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또 거친 화질로 인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관객으로서 혼란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다시 봐야 내가 이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럴 거면은 애초에 다회차를 전제로 한 영화에는 내가 과연 어떤 점수를 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회차 감상을 했을 때 이 영화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3.0을 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1회차만으로도 즐길 요소가 풍부한 작품이라는 데에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악마와의 토크쇼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입니다.
카메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 싶지만 그럼에도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에 47년 만에 이 후티지를 파운드 해가지고 저희가 악마와의 토크쇼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곱씹다 보니까 카메라를 계속 켜두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한 줄 평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정말 최고의 좀비 영화 일본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차용한 거긴 합니다만 제가 차용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봄남봄 악마와의 토크쇼 편을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세한 리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팟캐스트 순위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야 1위 쟁취하려면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막 좀 마시 뭐 이런 댓글도 환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화끈한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재훈, 구교환 두 배우 주연의 탈주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영화도 한 95분 정도로 좀 짧더라고요. 95분 안에 박진감 넘치게 탈주 내용이 이어질지 95분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을지 아니면 전체가 다 지루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